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사상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요, 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힘들다. 이건 뭐 거의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이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2026년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이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자산을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이 영상 함께 끝까지 하시면 향후 자산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도 제가 한 20채 정도 했지만 제가 단 한 채도 실패가 없었고, 올해 제가 5년 지금 한 반 만에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2채 샀죠. 그래서 유망 지역에 신축 분양 하나 아파트를 제가 하나 샀고요. 실제 들어간 돈이 이제 계약금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방의 중공 미분양 아파트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샀고, 얘는 이제 주택수에 제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다 치고 전세를 맞춰서, 전세 잔금일이 요번 달 이제, 하순에 있고요. 그래서 얘는 실투자금이 한 1억 한 5천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억 정도 실투자금 들여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으로 일단 5년 반 만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 다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주식,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말 저평가 됐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실제 저희 멤버십 저희 하셨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의 인증샷인데, 지금 작년에 이제 6억 넘게 수익이 났죠. 그래서 저런 포트폴리오들을 통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고, 물론 과거의 수익이 미래에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2026년이 역대급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시피 세상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거든요. 완전 변하고 있어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자산 관리를 했다가는 정말로 이건 벼락까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 지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지방 부동산, 달러, 금, 그리고 기술혁명,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요게 이제 K자죠. K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그래서 양극단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쪽, 안 되는 쪽. 그래서 이런 성장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수출 주도 산업의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수 및 서민 경제는 지금 완전 너무나도 안 좋죠. 그러니까 IMF 때보다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완전 경제가 지금 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또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는 쪽은 지금 AI, 반도체, 조선, 방산, K컬처, 바이오나 뷰티 이런 쪽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금 대기업, 그 다음에 서울의 신축 이런 부동산, 그 다음에 미국이나 국내 우량주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는 상위 10%의 고가 서비스나 해외여행, 소비 이런 것들만 지금 잘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려운 쪽은 뭐냐? IMF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건설업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죠.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가 202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건물주 분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경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동산이 얼마 전까지 안 좋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적금 위주로 자산 구성하신 분들은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현타가 많이 왔을 거예요. 완전 지금 돈이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중산층 이하의 내구재, 가전이나 자동차, 저런 소비들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소비 심리가 지금 최고치다. 회복을 했다. 7년 7개월 만에.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4천 시대를 개막을 했다. 그 다음에 연간 수출액이 지금 역대 최대액이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때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사상 최고로 좋은데, 자,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렇게 느낀다라고 계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경제가 좋은 것 같다.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아요? 아, 최악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지금 거의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성장, 맞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장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요 빨간색 선이요. 한국의 M2 통화량이 풀리는 거를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가 미국의 M2 통화량, 맨 마지막 녹색이 일본의 M2 통화량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국의 통화량이 그래도 한 2022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이후로 지금 제가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세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다 돈을 풀긴 하죠. 그런데 유난히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통화량이 돈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5년 10월 달까지의 5년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한국은 돈이 얼마가 풀렸냐? 42%가 풀렸습니다. 미국은 한 19% 정도 풀렸고요. 일본은 13% 정도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에 10,000원 점심값이 얼마인 게 정상이에요, 지금? 14,000원. 이거는 오른 거다, 안 오른 거다? 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지 실질적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얼마가 정상인 거예요? 14억이 정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 저축을 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20년 11월 달에 은행에 내가 1억을 넣어놓고 5년 동안 놔뒀어요. 그거 40% 불어났을까요? 안 불어났을까요? 40%면 1년에 몇 프로예요? 8% 정도 되죠? 8%. 복리로 해도 아마 한 7%는 될 겁니다. 자, 근데 은행 이자 지금 얼마예요? 은행 예금 이자 얼마입니까? 많이 줘도 한 4% 정도? 그죠? 자,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을 지난 5년 동안 내가 했다. 뭐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줄어드는,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소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로 지금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보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훨씬 더 몇 배는 더 강력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벼락이 아니라 천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이렇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내 돈이,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원화 하락가치. 한국이 무슨 기축통화도 아닌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원화 가치 하락도 보시면, 자, 한 23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의, 달러원 차트를 이제 캔들 차트로 보여준 거고, 요 파란색 선은 뭐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달러 환율이랑도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데 원래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얘도? 점점 벌어지죠? 왜 벌어지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미국은 돈을 이렇게 안 푸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푸니까 한국 돈이 그만큼 더 흔해지잖아요. 흔해지면은 싸지는 거고 귀해지면은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계속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국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원 지금 환율 인덱스는 몇 프로냐면 27% 상승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때 대비 5년 전 지금 대비해서. 자, 그래서 뭐예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 다 수입을 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거의 다 수입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하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물가는 올라가. 그런데 은행에 놔둔 내 돈은 계속 녹아내려.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누구도 힘들어요? 네, 우리가 힘드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외식하고 뭘 이럴 수 있는 여유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인구 차트인데 요게 이제 뭐 통계청에서도 다 다릅니다. 고위, 중위, 저위.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봐도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 보잖아요. 이 저위도요. 출산율을 되게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저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자,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 돈을 쓸 사람이 줄어들어요. 근데 돈을 계속 풀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야 뭐 출렁출렁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환율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대세예요. 이건 바꿀 수 없어.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2026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혁명, 그 다음에 금융혁명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 김광석 교수님도 2026년에 화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잡았죠.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발표한다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주에 지금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맞아요. 자, 기존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있죠. 코인. 이런 건 어때요? 계속 가격이 움직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는 화폐로서의 사실은 이 사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연동을 시켜놓은 코인이죠. 그러니까 달러랑 똑같은 거예요. 달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 돈 보낼 때 오늘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맞아요. 며칠 걸립니다. 그나마 제가 유학 생활할 때는 진짜 며칠 걸렸는데 요새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수료가 어때요?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 자, 그 다음에 은행 문 닫으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첫째, 지금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바로.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아주 쌉니다. 0.1%도 안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24시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내가 해외에 돈을 보낼 게 있어요. 원화를, 한국 돈을
달러를 바꿔서 보낼래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실래요? 그럼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많이 오죠? 자, 기존에 한국에서 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해외 나갈 때 환전해요, 안 해요? 환전 다 하죠? 근데 이게 우리도 해외 해봐서 알지만,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태국이나 뭐 어디 아시아 이런 데 가요? 그럼 달러를 많이 쓰니까 거기서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게 나을지 달러로 바꾸는 게 나을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달러로 바꿔서 또 그 나라 돈으로 바꾸고 그걸 또 환전 수수료 계속 내고 이중 삼중 내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그냥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돈으로 환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이 됨과 더불어서 저는 원화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예, 각자가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김기현 말이 맞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화두를 던지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도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내가 고민을 해보고 그들이 던진 왜 그렇게 보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왜 제가 앞으로 5년 정도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사실 과거의 어떤 금융 사이클 패턴대로라면 벌써 경기 침체가 와도 진짜 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느냐? 왜 아직 안 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중이라 그래요. 전쟁 중이어서.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걸고? 사활을 걸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도 로봇 군대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로봇 군대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드론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봇 군대가 나오는데 얘가 AI를 갖고 있어, 머리에.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 자, 이거를 먼저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중국, 미국. 얘네 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국. 자, 그동안은 전쟁이 사실 일어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자, 제가 그냥 대통령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에요. 자, 대통령인데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근데 전쟁이 나면은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여론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로봇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니 남의 나라 국민 죽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 미국과 중국이 AI 로봇 패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냥 지금 뭐 AI 버블이니 뭐 데이터 센터 말 많잖아요. 안 좋은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 지금 최대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돈을 덮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자, 그리고 그래서 이 AI와 로봇 패권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밑에서는 또 뭐가 있냐? 통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돈 전쟁. 자, 이렇게 종이돈을 계속 푸니까 종이돈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금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말고 돈의 가치로 이렇게 화폐로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금 말고 또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수단이 뭐냐? 바로 금이고 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네, 미국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가 반대,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브릭스나 이런 미국과 반대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쓰이기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위 하나 쓰라고 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금 쓰라고 하면 써요, 안 써요? 써요. 나라도 쓸 것 같아. 그래서 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차트를 보면은 무서워서 사요, 못 사요? 와, 그쵸?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쵸? 네. 자, 이거는 가격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착시입니다, 착시. 자, 진짜 차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상승률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자, 금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요, 10년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때도 10년 넘게 올랐고, 10년. 지금도 10년 가는 중이에요,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지금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얘랑 똑같은 차트예요. 하나는 가격 차트로 보느냐, 증감률 차트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판단하시고.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제 2025년에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뭐냐? 달러 패권에서 이제는 어떤 패권으로 넘어갔냐? 금 패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글로벌, 여기 보시면 달러스 roll in global reserve is withering away. 그래서 글로벌 준비금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환보유고 같은 거에서 달러의 역할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뜨고 있어요? 금이 뜨고 있는데, 자, 요 까만색 보이시죠?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미국 달러.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중이 원래 한 50 몇 프로, 거의 60% 가까이였다가 지금 몇 프로예요? 40% 초반으로 정말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거 다 주는데 혼자서 계속 느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금이에요, 금. 금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뭘 모으고 있다? 뭐를 모으고 있다, 지금? 아니,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 모아요, 안 모아요? 왜 안 모아요? 돈이 없어요? 묶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뭐예요? 아, 달러랑 금이랑 전쟁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AI 전쟁, 로봇 전쟁,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누구랑 싸우고 있다? 달러랑 금이랑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한국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달러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방 부동산이 정말로 좋아질 거다는 얘기를, 제가 맨 먼저 했던 게 울산이고, 한 3년 됐죠, 울산 얘기한 지는. 지금 전국에 제일 뜨거운 데가 울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지방의 상당수 지역들이 이제 다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다 지금 상승으로 전하는 지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자, 정부의 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3년과 24년은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이걸 떡받쳤잖아요. 정부 시장을 부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완전 바뀌는데 지방 부동산은 다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가을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5극 3특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올해 연초에도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년사 전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바로 이 5극 3특 체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동안은 1특이었어. 1특이 누구예요? 수도권. 혼자 잘 나갔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네,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자치권을 강화한 3개의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5극이 누구냐? 자, 첫 번째가 수도권입니다. 우리 다 얘 혼자 했었고, 근데 이제는 동남권,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대경권,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충북권, 대전, 세종, 충청. 그 다음 호남권, 광주, 전남. 그래서 요 5개로 또 쪼개고, 그 다음에 3특, 특별자치도, 강원도, 전북, 전라북도, 제주도. 요게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렇게 키우겠다. 자, 돈이 여러분들 어디로 몰려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죠? 다 돈 벌고 싶죠? 자, 돈을 벌려면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하루 종일 내가 뭘 많이 하는지,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는 뭐냐?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럼 가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자, 유튜브 가치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유튜브 안 들어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근데 술집이나 뭐 이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이런 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이제는 지방 쪽으로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야, 지금. 누가 맘먹고? 정부에서 맘먹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도 있죠. 자, 근데 인구가 느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핵심 지역은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 소멸지역 이런 데는 안 되지. 그런데 지방에도 사람이 몰리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5극 3특 체제를. 자, 뭐라 그랬어요? 서울대학교를 몇 개 만들겠다? 10개 만들겠다, 전국에. 인재 양성하고, 규제 완화하고, 혁신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펀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방도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이번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있고요. 자, 거기에 생활권. 자, 그래서 초광역 60분 교통망. 1시간대 이내로 다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광역철도 뭐예요? 무슨 TX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BRT 이런 거 지금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도 절감시키겠다. 그래서 정액 패스 이런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하겠다. 왜 수도권에 사람이 모여? 갈 만한 병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권역별로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다. 자,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500병상 이상 규모 정도로 이런 큰 병원이 들어오는 지역의 부동산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아주 좋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평택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군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와 교육을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농산노총을 또 조성시키겠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행정이랑 재정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과 재정까지도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방이 경제가 살리려면은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방 소득세율을 7.5 대 2.5에서 이제는 7대 3으로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보조금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그게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이 이제 정부에서 뭔가 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뭐냐? 지방이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매매가 증감률입니다. 자, 통화량이 몇 프로 늘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42% 정도. 서울의 아파트 몇 프로 올랐어요?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유일하게 그냥 통화량 증가한 것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특히 뭐 세종,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이런 데는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 돈은 지금 40% 넘게 풀렸는데 얘네들은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올라봐야 지금 뭐 10% 올랐어요. 네. 자, 그래서 전국에 지금 통화량 상승률보다 덜 오른 부동산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통화량 증가분 정도만큼은 지금 올라갈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장에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전세 수급이 전부 다 140이 거의 다 높죠? 그래서 얘가 100보다 지금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 얘가 요게 지금 현재인데 100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전세가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그리고 140, 150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160, 170 되면 이제 전세가가 아주 강세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미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서울 빼고라도 세종, 뭐 부산, 광주, 대구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로만 거의 올라가다가 매매가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얼마 전부터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부산도 어때요?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만 올라가. 전세가만 올라가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얘도 오른쪽으로 틀면서 매매가까지 올라가고 광주, 대구, 뭐 대전, 경북, 전남, 경남 거의 웬만한 데는 지금 전부 다 뭐냐? 전세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세 수급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나면은 나중에 얘가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년 만에 지금 사상 최악의 공급 전력이 20년, 27, 28년 확정이다. 이제 착공해도 28년 아파트 못 져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00년부터 지금 요때까지 이렇게 90년부터 봐도요. 이런 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게 이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공급 절벽은 눈앞에 두고 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보시면 9, 8, 9, 10, 10, 11, 12 어때요? 공급이 진짜 작죠? 이때가 지방 시장이 엄청난 전성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26년부터 어때요? 올해부터 26, 27, 28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물량이 없어요. 가격은 지금 굉장히 눌려 있는데 공급이 없고 전세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매매가 올라가고 매매가 아직 안 오른 지역들도 매매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진짜 그냥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아무 때나 부동산 사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내가 맨날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런 얘기도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안 사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진짜 자, 과거에 지방 아파트 공급 부족 시기의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자, 1등부터 40등까지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 없어요. 서울이 없습니다. 구미도 좋아질 거예요. 우리 문정현님,
예, 구미도 아주 좋아질 겁니다. 굉장히 구미가 당겨요. 예, 진짜입니다. 제가 올해 구미에 집사로 제가 투자하러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는 다르게 지방이 다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도 공급이 작아요. 특히 수도권은 보시면 거꾸로인데 올해가 제일 작고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수도권 공급이 작았음에도 이때는 내렸거든요. 물론 저는 경기 침체만 없으면 지금 이 상태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한국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도 약간만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30% 40% 이상 떨어진다. 그런 게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런 일이 오지 않는 한은 고평가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전국에 지금 전세 매물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죠?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새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몇 년까지 없다? 28년까지는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26, 27, 28년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가. 난리 나지. 그럼 매매가는 올라가요. 자, 그런데 지금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공사비 증가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공사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반영을 못한 이것도 약한 그러니까 한 4, 50% 올랐는데 30%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건설 공사비 지수도 제가 몇십 년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비교해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실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지금 이건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중대재해 때문에 공사 중단이 몇 곳이 중단됐다? 284곳이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원래 아파트 한 3년 뒤 착공 시작하고 3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공사 현장이라도 대출 없는 공사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우리들 중도금 대출로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사를 못 한다? 이자는 내야 돼. 그렇다고 은행에서 이자 안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면 이게 또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3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10곳 중에 4곳이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건설사랑 입장을 바꿔봐 생각해봐요. 공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공사 안 하고 싶지. 근데 공사를 안 하면 망하니까 어디만 하고 싶어요? 비싸게 팔 수 있는 데만 하고 싶겠지. 그런데 아니면 이제는 뭐예요? 공급이 진짜 더 없을 거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부동산 핵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전세시장 굉장히 뜨겁죠, 지금도. 26, 27, 28 확실한 공급 부족이죠. 이미 전세면 씨가 말랐죠. 공사비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제로 에너지나 노란봉투 때문에 난리죠. 거기다가 정부가 어떤 의지까지 있다. 이제는 5극 3특. 지방 지금 살리겠다 이거예요. 전국을 지금 다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저는 이런 졸업의 기회가 어디 있어?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진짜 도대체. 예? 진짜 이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2채 산 거잖아요. 다 신축 산 거고. 올해도 다 살 거예요, 올해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27년 상반기까지가 무릎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 5년 내에는 절대 없을 거예요, 이제. 절대 없어.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신축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희소성이 어디에 가격에 반영이 되겠어요? 어떤 아파트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귀해지면 가치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누가 앞으로 귀해지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니까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이나 우리 온라인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이나 전부 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이 살과 뼈가 될 거예요. 이 강의 내용이. 예, 이거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이론에도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같이 반응을 좀 하시면서 예, 같이 들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무릎 밑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투자는요,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 나는 외로움을 즐길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아,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왜 투자가 그러냐? 자, 자, 사람의 DNA는요, 언제 다 박혔냐? 원시시대 때 박혔어요. 자, 그때는 함께 무리지어 있지 않으면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같이 뭉쳐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남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주변이 뭐 하는지를 봐. 주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난리 났다고 하면 그때 사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어 삼성전 그때 사고, 맨날 그러니까 뒷북 잡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투자는요, 외롭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자산이든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 무릎 밑에를 사야 되는데, 무릎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무릎이 있고요, 올라가는 무릎이 있어요. 자, 분위기가 언제 제일 안 좋아요? 떨어지는 무릎 때 분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자, 분위기가 가장 안 좋으니까 대중들이 거들떠 봐요, 안 봐요? 거들떠 보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내가 거들떠 봐요, 못 봐요? 나도 거들떠 보지 않아. 예. 언제 거들떠 봐요? 네, 분위기 최고일 때. 예?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깨닫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떨어지는 무릎 분위기 최악인데 항상 이럴 때가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중국 가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 상해 가서 지금. 거기 난리거든요, 지금.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한강변에 이런 아파트가 10억대야, 거기가.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뭐다?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5년 연초에 한국 주식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랬죠? 분위기 최악이었잖아.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작년 중순에 지방 부동산 끝났다. 온갖 전문가들이 다 난리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투자는요, 분위기 최악일 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자,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매수한테 좋은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못 팔려고 하는 사람은 못 팔아서 안달이야, 지금. 아마 지금 중국 가서 아파트 사면 1, 2억 그냥 싸게 살걸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자, 그럼 이때 못 샀다고 쳐요. 자, 그러면 올라가, 이제. 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미 바닥치고 올라가.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5억짜리가 한 5억 5천이나 6억까지 이미 올라버렸네? 근데도 무릎이 아직.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살 수 있어요? 벌써 나는 5억에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5천, 1억이 막 올라 있어. 몇 달에서 두세 달, 세네 달 사이에. 이러면 사요, 못 사요? 또 못 사요. 또 못 사. 자,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건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반대로 해야 되는, 이거 모든 투자 대가의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가 최악일 때 눈여겨보고 그때 사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두 채 산데 저는 일본에 샀어요. 일본에. 분위기 최악일 때. 근데 내가 다 뜯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 앞으로. 근데 뭐가 붙었어요? 좋은 조건이 다 붙는 거야. 그래서 산 거예요. 28년 보세요. 제가 그때 성과 공유해드릴게요. 얼마 벌었나?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자, 그럼 역대급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의 길을 걸을지 먼저 선택을 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투자자였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최악의 투자자인지, 뇌동매매하고, 무리한 대출하고, 고점 매수하고. 자, 지금 뭐 서울 부동산이 뭐 올랐네. 물론 고가지가 올랐는데, 그 외에는요, 다 초토화돼, 21년 고점 대비 다 초토화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경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특히 대출까지 했다. 인생 그 사람들 이미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야.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거 회복하려면요, 진짜 10년 빡세게 살아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 돼요. 이건 최악의 투자자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보통 투자자입니다. 뭐예요? 그냥, 나는 부동산도 무섭고, 나는 주식도 무서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저는 예적금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년 동안 통화량이 몇 프로 풀렸다? 40%. 앞으로 5년 더 지나면 몇 프로 풀린다? 40 더하면 몇 프로예요? 80%. 10년 지나면 내 돈이 1억이 얼마 되는 거야, 이제? 1억 얼마 되는, 계산해보세요. 1억이 5천 되는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약간 붙어서 6, 7천 되겠지.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죠? 물론 이것도 최악은 아닙니다. 더 망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지금 이미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 진짜. 5년 더 지나고 로봇 다니고 인공지능 다니고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돈을 못 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벌어야 돼요, 돈을.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투자자는 뭐냐? 어디다 몰빵하자라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하고 저평가 자산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자? 최소한 물가 상승이자 통화량 풀리는 속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좀 불려나가자.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 지방부동산 대상승에 섬하게 올라타야죠. 왜? 엄청난 기회니까. 자, 그리고 저평가된 부동산, 이거 찾는 비법. 예, 이거는 제가 별도로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특별히 제가 무료로 그냥 다 찍어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든가 다 어디 할게요. 네, 이거. 네. 자, 그리고 요거까지 제가 할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뭐 소득 대비한 아파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전세 저평가인데, 전세 저평가는 뭐냐?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00가지라고 봤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100가지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똑같이 미쳐요.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세가를 움직이고 매매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다 똑같다고요. 수요 공급 다 똑같아. 딱 하나만 달라요. 뭐냐? 바로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세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전세는 전세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순전히 펀더멘탈, 즉 본질적인 가치로만 움직이는 진짜 가격인 거야. 자, 근데 매매가는 어떨 때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매가가 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매매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매매가에 거품이 붙는 거예요. 왜? 야, 부동산 투자하면 돈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면.